환영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저는 최신 애플 아이폰 17e를 가지고 왔고 언박싱과 함께 기기의 사양, 빌드 퀄리티를 빠르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이 제품에 대한 저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드리고 실제로 돈을 쓸 가치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안드로이드 사용자 입장에서 이 제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고 아이폰은 아마 거의 10년 동안 직접 써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깔끔하게 남아있는 작은 풀탭이 있는데 삼성은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이거 봐요. 삼성 이 작은 테이프 하나가 이 부분이 찢어지지 않게 해주고 있어요. 중간에 찢어지지 않게 하려면 한 번쯤 시도해보는 게 어때요? 아무튼 여기까지 와서 보면 박스 크기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충전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뭐 이건 사실 놀랄 일도 아니죠. 하지만 이게 이 모델이라고 해도 결코 저렴한 기기가 아닌데 대략 60만 원이나 하는데도 충전기가 없다는 건 여전히 아쉽네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건 SIM 이젝터 툴 하나랑 양쪽이 타입 C인 케이블 브레이드드 케이블 뿐입니다. 그래도 이건 꽤 괜찮네요. 그리고 약간의 설명서, 진짜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옆으로 치워두고 이 비닐을 벗겨볼게요. 이게 꽤 기분 좋죠? 그리고 전원을 켜겠습니다. 카메라의 노출을 조금 올릴게요. 그러면 휴대폰이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여기 검정색 모델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요. 감사합니다. 디스플레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6.1인치 화면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뭔가를 빨리 확인해 볼게요. 젠장. 아이고, 재채기가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기 제 작은 측정 도구가 있는데 오, 거의 완벽하네요. 됐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끝부분이 아주 조금 걸려 있는 것 같네요. 네, 이제 다 됐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정확히 142mm 정도 되네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거의 똑같네요. 그래서 지금 이 둘의 높이는 거의 같습니다. 여기서 S25와 비교하는 이유는 이게 0.1인치 더 큰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크기 차이가 좀 있을까 궁금했는데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실제 크기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폭은 아주 약간 아이폰이 조금 더 넓어요. 여기서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차이점이고 그래서 여기서 전부 정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어요. 네, 어쨌든 바로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삼성과 비교해보면 설정을 열어서 라이트 모드를 켜볼게요. 그래서 삼성과 비교해보면 여기 베젤이 삼성 쪽이 확실히 조금 더 얇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제가 여기 붙여놓은 기본 부착 강화 유리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이 강화 유리는 정말 보기 싫은 검은색 베젤이 있어요. 테두리와 카메라 주변에 이런 베젤이 있어서 실제 디스플레이보다 베젤이 더 두꺼워 보이게 만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넘어가고 여기 있는 아이폰은 예산형 기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중급 가격대에 더 가깝죠. 그런데도 약간 구식 베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6.1인치 화면 크기에서 해상도는 1170 곱하기 2532 픽셀입니다. 이것은 슈퍼 레티나 XDR OLED 디스플레이이며 HDR10을 지원하지만 10 플러스는 아니고 최대 밝기는 1200니트입니다. 또한
86%의 화면 대바디 비율을 자랑합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인치당 460 픽셀로 꽤 괜찮고 여기 보이는 유리는 세라믹 쉴드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측면에서 해상도도 괜찮고 디스플레이 종류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되는 점은 이게 아직도 60Hz 디스플레이라는 사실입니다. 애플,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하세요. 집어넣으세요. 제발 좀요. 진짜로요. 좀 웃기긴 해요, 저는. 저는 애플의 접근 방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걸 왔다 갔다 하는 바보들이에요. 처음에는 60Hz면 충분하다고 말하죠. 휴대폰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우리를 믿으세요. 진짜로요. 우리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압니다. 우린 애플이잖아요. 그러다가 120Hz 프로 버전을 출시하고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말하죠. 이건 환상적이에요. 진짜로 필수죠. 출시 후엔요. 이제 와서 다시 아니야. 사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려는 건가요? 가난뱅이 자식아 이 멍청아. 그러니까 이걸 사든가? 왜냐면 그게 네가 살 수 있는 전부라서 60을 쓰든가 아니면 돈을 좀 더 모아서 프로 버전을 사든가. 맞잖아? 그래서 네, 저는 여기서 애플이 자기들 생각도 제대로 못 정하는 게 정말 웃기다고 생각해요. 좋으면 넣든가 아니면 싫으면 안 넣든가 하나만 고르라고요. 그래서 여기 2026년에 출시된 휴대폰에서 멋진 60 프레임을 볼 수 있네요. 와, 잠깐만요. 여기서 잠시 시간을 좀 내고 싶네요. 네, 이제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애플이 이런 한심한 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박수갈채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실망거리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카메라입니다. 적어도 GSM에서는요, 마리나는 이게 한 개 이상의 카메라라고 뻔뻔하게 말하지는 않네요. 애플은 분명히 저에게 이게 한 개 이상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하죠. 이전 모델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어쨌든 이건 4K 60프레임까지 지원하는 4800만 화소, 조리개값 1.6, 26mm 광각 렌즈입니다. 그 점은 적어도 괜찮네요. 1080p도 60프레임까지 지원하고 돌비 비전, HDR, 광학식, 손떨림 보정, 스테레오 서라운드 사운드 녹음, 그리고 240프레임 슬로우 모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셀피로는 오 마이 갓. 이게 아직도 있네요. 이 끔찍한 노치가.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쓰레기 같은 노치가 아직도 있다는 게. 반십년이 지난 지금도요. 대단하네요. 얘네들은 정말 배우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쪽에는 1200만 화소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1200만 화소 조리개값 1.9, 23mm 광각 렌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4K 60프레임을 지원해요. 적어도 그건 꽤 괜찮네요. 분명히 이 회사는 이런 폰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싶어 하죠. 셀피랑 틱톡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알잖아요? 어쨌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3D와 같은 깊이 인식과 얼굴 인식을 위한 생체 센서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디스플레이 아래에 지문 인식 센서를 넣는 대신에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전원 버튼에 넣는다든지 심지어 폰 뒷면에 로고에 넣었어도 꽤 멋졌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의 생체 인식만 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얼굴 인식이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내부로 넘어가 보면 거기서부터 이 폰이 계속 실망을 안겨줍니다. 우선 배터리가 4000mAh라는 것부터 시작하죠.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 배터리는 삼성 S25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용량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흥미롭게도 이건 정말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삼성은 폰 충전 속도에 있어서는 최악이라고요. 이제 삼성은 그들이 플래그십이라고 여기는 폰에서 제공합니다. 뭐 여전히 별로긴 해요. 모든 걸 감안해도 S25에는 25W 충전 속도만 제공합니다. 이제 보면 이런 대기업들은 누가 더 적은 가성비를 제공하는지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은 여기서 15W라는 더 낮은 충전 속도를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승리한 셈이죠.
축하해요. 플래그십 폰 중에서 가장 별로인 옵션을 이겼네요. 대단하네요. 이게 저가형 폰이라는 건 알지만 와, 진짜 저가형이라는 말도 과장된 표현이에요. 이건 중급형 폰인데 솔직히 15W 제공하는 건 좀 아니죠? 시계도 이거보다 빨리 충전돼요. 보통 여기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 열방출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폰이 15W 이상으로 충전되면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더 빨리 충전 못한다는 말은 못 믿겠어요. 진짜 너무하네요. 진짜 너무하죠. 아무튼 그래서 그게 첫 번째예요. 램이 8GB인데 폰 기준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경쟁 제품과 비교하면 대단한 건 아니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을게요. 이건 폰 사용 환경을 위한 거니까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 사실 더 필요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게 말할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 프로세서도 꽤 괜찮아요. 애플 A19 프로세서인데 프로 버전은 아니라서 그 중에서는 좀 떨어지는 버전이죠. 하지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프로세서 자체는 성능 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 딱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비판할 만한 구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프로세서예요. 그리고 이제는 스마트폰이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이 이상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예요. 요즘 스마트폰들은 전반적으로 엄청난 성능을 뽐내고 있죠. 심지어 애플도 이제는 이 얘기를 꺼내자면 맥북에 모바일 프로세서를 탑재할 정도예요. 그만큼 요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가 정말 과할 정도로 강력해졌다는 거죠. 사실상 이 엄청난 성능이 얼마나 과한지 딱히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노트북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애플이나 윈도우 모두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면 그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스마트폰과 비교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 성능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벤치마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20, 30, 50, 100만큼 더 좋다 같은 숫자만으로는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 숫자만으로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능이 있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로 돌아오면 이 프로세서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과는 좀 반대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프로세서가 좋다고 말하고 싶어요. 잠시 후에 다른 옵션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시 언급하겠지만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알아두세요. 만약 경쟁자가 없다면 물론 지금은 있지만 이 프로세서는 정말 훌륭합니다. 스마트폰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이에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왔죠? 빌드 퀄리티를 보면 전면은 세라믹 실드이고 후면은 유리, 프레임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빌드 퀄리티는 견고하고 전형적인 애플의 마감입니다. 보시다시피 애플은 크게 새로운 시도를 하진 않았어요. 유일한 차이점은 이 제품은 후면에 카메라가 하나만 있다는 점입니다. 프로 버전들과 비교하면 그렇죠. 그래서 뒷면에 돌출된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혁신이 정체된 건 여전하고 사실상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단지 그 조잡한 작은 아일랜드 카메라 섬을 넣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카메라는 거의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지도 않죠. 카메라가 꽤 작아서 이제 울트라나 프로 버전처럼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모델들은 카메라가 더 크고 개수도 더 많죠. 그래서 애플은 기본적으로 돌출된 판을 추가하고 그 위에 또 카메라가 튀어나오게 만든 겁니다. 카메라의 높이를 다른 방식으로 분산시켜서 일종의 계단식 효과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카메라의 높이가 좀 더 자연스럽게 분산되어서 덜 우스꽝스럽게 보입니다. 만약 카메라만 그냥 기기 두께만큼 튀어나와 있다면 그건 좀 우스꽝스러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기기의 3분의 1 정도만 그 높이를 갖게 만들어서 일종의 중간 단계를 둔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카메라 자체가 튀어나와 있어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어요. 이 카메라들은 거의 튀어나오지 않거든요. 이게 뭐죠? 심지어 설령 이것을 반으로 접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이 밀리미터 정도 되나요? 네, 약 이 밀리미터 정도 맞죠? 네, 맞아요. 제가 좀 더 가까이 가져가 볼게요.
자, 됐네요. 여기 바로 0이 보이시죠? 네, 정확히 이 밀리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가 이 정도로 튀어나와 있다는 거죠. 이걸 삼성 같은 제품과 비교해 보면 이 카메라들도 분명히 조금 더 튀어나올 수 있지만 다른 기기들만큼 많이 튀어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이건 놀랍게도 이것도 이 밀리미터입니다. 말도 안 돼요. 아, 그냥 넘어가죠. 이 둘은 거의 똑같네요.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애플이 이 카메라가 얼마나 튀어나와 있는지 덜 도드라져 보이게 만드는데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삼성보다요. 이건 확실히 더 튀어나와 보이죠. 아마 디자인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방금 직접 측정했거든요.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흥미롭네요. 여기 약 이 밀리미터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 기기의 두께도요. 카메라를 제외하면 약 8mm 정도 두께이고 거기에 이 밀리미터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카메라까지 포함하면 대략 1cm, 네, 기기의 두께가 1cm 정도 되는 거죠. 저는 기기의 두께를 셀 때 항상 카메라까지 포함해서 셉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끼워 넣으려고 해도 그 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그게 멈추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9mm 공간밖에 없다면 이 폰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얼굴 인식, 가속도계, JR 점수, 근접 센서, 나침반 파라미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 흥미롭네요. 그리고 적어도 이 모델에는 네, 이것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폰의 모든 이 버전에는 심 트레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확실히 아는 건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 살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아이폰이 적어도요. 프로 모델이나 다른 모델들은 심 트레이가 전혀 없다고 들었는데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 모델에서도 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도 분명히 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이미 보셨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폰에 여기 트레이가 없다면 그건 단순히 지역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트레이를 보면 SIM 카드를 하나만 넣을 수 있습니다. 이 폰은 듀얼 심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심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확인해 볼 수는 없네요. 설정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그럴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서 확인할 새로운 것도 딱히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물리적인 카드 하나와 eSIM 하나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게 일반적이니까요. 여기 등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이 폰은 IP68 등급을 가지고 있어서 먼지로부터 완전히 보호되고 최대 6m 깊이에서 30분 동안 물에 잠겨도 견딜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편이고 네, 이 기기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이 제품의 가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폰은 대안 제품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두드러지는 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가성비 측면에서 분명히 이 제품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운영체제와 애플만의 논리 측면에서는 또 다른 장점들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보죠. 이걸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네. 제가 말하는 애플의 논리란 프라이버시 중심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이 시점에서 이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괜찮은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부가 여러분 모르게 데이터를 마음대로 접근하는 걸 원치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나 개입 없이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싫다면 아이폰을 선택하는데 관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이유로 아이폰을 선택한다면 그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사실 그건 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꽤 확실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시장의 모든 부분이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조금씩 침식시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인증을 강제로 요구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떤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한다면 실제로 여러분의 신분증을 그 사이트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또는 예를 들어
앞으로는 윈도우나 애플,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를 사용하려면 나이 인증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제가 뭘 인증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성인이라는 걸 굳이 인증하도록 강요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 걸 강요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미국에 있다면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 경찰이 여러분을 멈추고 신분증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이 어느 주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걸 아실 수도 있겠죠. 아무 이유 없이 신분증을 보여줄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이제 경찰이 여러분을 멈추고 신분증을 요구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관대한 거였나 봅니다. 이제는 헌법적 권리 따위는 다 무시해도 된다는 시기죠. 정부가 그 권리를 진짜로 빼앗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에 관한 모든 것을 강제로 확인하게 하고 어떤 기기를 사용하든 모든 방식으로 추적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솔직히 애플이 우리에게 적어도 일부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건 꽤 괜찮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정부가 기기에 접근하려 한다면 애플에 애걸복걸하며 권한을 요청할 겁니다. 그럼 애플은 그냥 거절하겠죠? FBI라도 운이 없을 거고 결국 해킹을 시도해야 할 텐데 가성비가 안 맞을 정도로 훨씬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건 꽤 멋진 일이에요, 알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내가 줄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가운데 손가락이라도 기꺼이 내밀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집중하는 이유는 대안은 당연히 안드로이드겠죠? 맞죠? 아이폰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아마 안드로이드를 선택할 텐데 안드로이드는 분명히 완전히 반대예요.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당신의 사생활을 모조리 빼앗아서 구글이 그것을 팔 수 있도록 최대한 돈벌이에 이용하는 거죠. 그게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이미 삼성폰을 샀다면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롬을 밀어버리고 다른 거 설치하면서도 기기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요. 삼성은 그게 불가능하도록 확실히 막아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 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구글이 이걸 더 밀어붙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사생활이 없는 상황이니까 뭐 괜찮죠? 그럼 기준을 더 멀리 밀어봅시다. 안드로이드를 완전히 잠가서 서드파티 앱도 설치 못하게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그런 능력이 생기면 큰일이니까요. 예를 들어 광고 때문에 모두를 짜증나게 하는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리뉴얼된 유튜브 같은 걸 설치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그건 절대 허락할 수 없죠. 이제는 애플 앱에 강제 인증까지 도입됐어요. 설치 가능하려면 사실상 몸값을 내야 한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이제 사생활 보호도 없는 애플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만약 그게 괜찮으시다면 신경 쓰지 않으시고 애플 생태계에 속해 있지 않으시다면 대안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안은 샤오미에서 나올 제품일 거예요. 지금쯤이면 중국 브랜드잖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솔직히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이번만큼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꽤 괜찮은 폰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사실 이 제품이 기존 제품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폰은 사실 제대로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대에서 샤오미 폰이 무엇을 제공하는지 살펴보면 지금은 포코 F80 울타를 보게 될 텐데요. 예전에 포코가 샤오미의 저가 브랜드나 저가 서브 브랜드였던 것과는 다릅니다. 마치 Nothing 폰이 CMF 폰이라는 저가 버전을 따로 내놓는 것과 비슷하죠. 이 제품은 포코라는 브랜드를 달고 있지만 빌드 퀄리티 면에서는 결코 저가형 폰이 아닙니다. 제발 좀 브라우저야 계속 멈추지 말아줄 수 없니?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에 섬유 강화 플라스틱 백을 사용했어요. 이게 약간 특이한 실리콘 백이나 에코 가죽으로 나오기도 해서 그런 부분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면 유리는 포코 쉴드 글라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기들만의 이상한 걸 쓴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확실히 성공했고 그냥 압도해버립니다. 이 기기는 배터리 성능이 최고입니다. 배터리 수명 이야기입니다. 이 제품은 6500mA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유선 충전 속도는 100W입니다. 이건 15W예요. 무선 충전도 50W로 가능합니다.
이건 무선 충전이 아예 안 됩니다. 무선 충전 기능이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 두 휴대폰의 가격은 동일합니다. 이 제품은 최소 사양이 램 12GB에 저장 공간 256GB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램 8GB에 저장 공간 256GB 또는 8GB 램에 512GB만 테라바이트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 옵션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 제품은 램이 12GB 또는 16GB로 나옵니다. 그래서 두 제품 모두 최저 사양 기준으로 비교하겠습니다. 가격대가 같으니까요. 즉 저장 공간은 같지만 램이 더 많고 저장 장치도 UFS 4.1 타입을 사용합니다. 반면 이쪽은 NVMe를 사용하죠. 이것만으로도 이미 개선된 점이고 또 하나의 개선점은 바로 프로세서입니다. 여기에는 이 10부가 들어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건 정말 좋은 프로세서입니다.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프로세서로 모든 작업을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 폰에서 120프레임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120프레임을 지원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쪽에는 정말 과할 정도로 강력한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돈을 쓸 거라면 더 좋은 걸 사는 게 낫겠죠. 그게 바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최신이자 최고급 프로세서입니다. 이건 S26 라인업, 아니 정확히 말하면 S26 울트라 삼성 모델에만 들어가 있고 다른 모델들은 사실 스냅드래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적어도 제가 사는 곳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빠른 프로세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걸 좋아하신다면요. 가끔씩 게임을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최고의 화질로 게임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질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당연히 이 제품은 GPU 성능 면에서 좀 뒤처질 겁니다.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이게 더 약한 쪽에 속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3D 마크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그래픽 성능을 체크하는 벤치마크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5 겐 5와 A19 프로를 비교하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더 상위 모델들이죠. 참고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싱글 코어 성능이 아니라 점수입니다. 2800점 정도이고 죄송합니다. 싱글 코어가 아니에요. 점수로 보면 2848대 2099입니다. 그래서 3D 마크의 프레임 레이트를 보면 스냅드래곤은 21프레임, 이 제품은 15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성능 차이가 상당히 크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벤치마크, 특히 세이더 관련 벤치마크에서는 GPU 성능 점수를 보고 있습니다. 긱벤치 6에서는 우리가 확인해 보면 세이더 점수는 1536대 716입니다. 그러니까 스냅드래곤이 2배입니다. 이 프로세서의 프로 버전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스냅드래곤이 훨씬 더 빠른 프로세서가 될 겁니다. 이 제품도 괜찮긴 합니다. 만약 게임을 할 계획이라면 이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고 같은 가격에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면 더 나은 제품을 원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스플레이가 돌비 비전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본 바로는 이 제품은 돌비 비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돌비 비전 인증이 없고 HDR10만 지원하며 C+는 아닙니다. 그래서 샤오미 제품은 AMOLED 600억까지 색상 터치 입력 기준으로 매우 높은 주사율, 약 2560, 120Hz 주사율, 돌비 비전, HDR10 플러스, 그리고 최대 밝기까지 제공합니다. 최대 밝기가 3500니트로 여기서 제공되는 것보다 훨씬 더 밝고 화면 크기는 6.9인치입니다. 또한 1200 곱하기 2600 픽셀 해상도의 91.8%의 화면 대바디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베젤이 훨씬 더 얇고 픽셀 밀도는 여기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하면 같은 가격에 더 좋은 디스플레이를 가진 더 나은 기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더 많습니다. 모든 카메라는 5000만 화소의 UH, 와이드, 페리스코프, 망원, 그리고 울트라 와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8K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셀카를 찍을 계획이라면 그 부분에서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32메가픽셀의 셀피 와이드 카메라가 있긴 하지만
4K30 프레임과 1080p 60프레임만 지원합니다. 이 모델은 4K 60프레임을 지원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맞다면 잠깐만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네요. 그래서 정말로 4K 60프레임이 필요하다면 여기 울트라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면 카메라는 4K 60프레임과 8K 30프레임 모두 지원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셀피 카메라에서 이 부분만이 유일한 단점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같은 가격에 적어도 하드웨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 폰을 다른 폰보다 선택해야 할 이유가 솔직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상당히 비싼 폰이지만 하드웨어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폰이 제공하려고 하는 유일한 점은 프라이버시 중심의 애플 OS입니다. 즉 그들의 iOS죠. 만약 여러분이 iOS를 좋아하고 그 프라이버시를 중시한다면 다시 말하지만 아마도 이것이 프라이버시 목적이라면 최고의 선택 중 하나일 수 있지만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하고 그 부족함이 꽤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폰을 살 수 있고 더 저렴한 제품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포코포코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세서가 좀 더 약하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것보다 여전히 더 빠르고 가격도 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울트라가 아니라 F8 프로가 될 거예요. 어쨌든 둘 중 어느 것이든 괜찮습니다. 만약 단순히 성능만을 원한다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프라이버시를 원한다면 이 제품이 훌륭한 입문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마도 애플과 그들의 iOS로 가는 일종의 관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결국 애플이 당신을 더 꽉 쥐고 점점 더 그 생태계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맥북 네오를 사고 그 다음엔 에어 그리고 나중에는 프로나 다른 제품들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냥 알아두세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